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고, 심지어 친정에서 해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시누이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듣고만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행동으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말은 정말이지 통쾌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이민준 씨와 제가 결혼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여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과 새우를 사고,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아, 올해 27살입니다. 이민준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사업을 해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혹시라도 제가 시댁살이로 힘들까봐 부모님께서는 8억 900명은 직업 없이 매일 집에서 부모님께서는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이민준 씨 집은 평범한 편이었고, 그에게는 5살 어린이였고, 저녁 6시쯤 이민준 씨와 시어머니 박혜란 씨가 저희 신혼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하은 씨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요? 왜 같이 안 왔습니다. 하은이는요? 왜 같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안색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따가 올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이따가 올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서 뒤돌아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만 행복하시면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올바른 사람과 결혼했고, 이 가정이 영원히 화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7시 반쯤 이하은 씨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는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요리를 식탁에 올리며 웃으며 재촉했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하은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이민준 씨를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아야, 오늘 이 저녁 식사는 너희 결혼 3주년을 축하하는 것 외에, 너희에게 하늘 3주년을 축하하는 것 외에, 너희에게 하나 더 떨리는 목소리로 나희에게 하나 더 있단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은이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민주 씨도 웃음을 거두고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이하은 씨는 22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민준 씨도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하은 씨를 가리키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임신했어? 애는 누구애야? 너 임신했어? 애는 누구애야? 왜 가족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왜 가족한테 말도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엄마가 있는데 네 오빠랑 새언니도 있는데 설마 너 혼자 감당하게 하겠니? 저는 정신을 차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아직 어려서 이런 일이 정말 난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저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죠. 뭘 찾아가? 찾기는? 시어머니는 즉시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남자제가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저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하은이는 피해자인데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화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너희가 먼저 맡아 키우는 게 압박감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이 부탁이 좀 과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하은이 지금 모습을 봐. 정말 불쌍하지 않니? 밖으로는 너희 아이인 척하고 나중에 하은이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이의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민준 씨와 저는 저희만의 계획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하은이 아이인데 왜 저희가 키워야 하죠? 게다가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하은 씨는 울어서 벌개진 눈으로 이하은 씨는 새언니,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널 불쌍히 여기면 누가 날 불쌍히 여기면 누가 날 불쌍히 여겨.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스스로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처음에 결정할 때는 왜 오늘을 생각 안 했어? 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시어머니에 보이자 시아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시어머니 했어. 하은이는 네 시누이인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냉혈하니? 제가 냉혈하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민준 씨와 저의 평생에 걸린 문제예요. 저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중간에 앉아 저를 보았다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았다가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식탁 위에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회피적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민준 씨가 제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하은 씨에 쏘아보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하은 씨에서 이하은 씨는 시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문 앞에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속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저와 이민준 씨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민준 씨,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도 내가 당신 여동생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준 씨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화내지 마. 어머니도 너무 급해서 그러신 거야. 하은이가 내 친동생인데 지금 저런 상황인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건 당신 여동생 아이지.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울 의무가 없어요. 이민준 씨만 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랑 하은이가 지금 말했잖아.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의 말과 여동생의 어려움이 저의 감정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 길에 서서 마음속으로 억울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니. 저는 이 일이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밤새도록 머물렀습니다. 이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 씻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막 가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준 씨가 아침 식사를 사가지고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시어머니와 이하은 씨였습니다. 이하은 씨는 여전히 애처로운 모습으로 시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를 밀치고 들어오며 불쾌한 목소리가 전에 저를 밀치고 들어오며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옆으로 비켜 그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일은 어제 이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를 제가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민준 씨도 인기척을 듣고 소파에서 일어나 우리를 보았지만 눈빛에 약간의 난처함이 서려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태도를 무시하고 이하은 씨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힌 후 저를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더 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도 알아. 너한테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게 억울하겠지만 생각해봐. 하은이가 미혼모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시집을 가겠니? 우리 이씨 집안의 체면은 어디에 서겠어? 체면은 스스로 세우는 거지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내가부터 오늘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어야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너랑 민준이는 부부고 한 가족인데 시누이를 좀 돕는 게 뭐가 어때서? 제가 반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수아야, 아이를 키우는 건 도미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네 친정에서 해준 그 아파트를 하은이 명의로 넘겨줘라.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은이 명의로 넘기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결혼 지참금 아파트예요. 제 결혼 전 재산인데 왜 그 아이에게 넘겨줘야 하죠? 이민준 씨도 멍하니 있다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파트는 수아의 결혼 지참금인데 하은이에게 줄 수는 없어요. 왜 줄 수 없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이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이야. 하은이가 이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이야. 하은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시집을 가든 혼자 아이를 키우든 보장이 돼. 이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말을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당신 딸 아이를 키우라고 하더니 오늘은 저보고 제 아파트를 그 아이에게 넘기라고요? 왜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 저에게 해주신 아파트가 당신네 이씨. 집안의 빚을 갚는데 쓰여야 한데 쓰여 이씨. 집안의 빚을 갚는데 쓰였는데 쓰여야 한데 쓰여 이씨. 다 한 가족인데 네 것은 민준이 것이고 민준이 것은 우리 씨 집안 것이 아니니? 하은이에게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게다가 네가 민준이에게 시집 왔으면 우리 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고 네 물건도 당연히 이 씨 집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게 무슨 도둑놈 신보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결혼 전 재산이에요. 이민줄 씨와도 관계없고 당신네 씨 집안과는 더더욱 관계없어요. 8억 원짜리 아파트는커녕 800원짜리 물건도 이하은 씨에게 줄 수 없어요. 이하은 씨는 이때 고개를 들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 남자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아파트라도 없으면 저랑 아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저랑 아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잘 보답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하은 씨, 저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저에게 아파트를 달라고요? 꿈 깨세요. 김수아.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 하은이가 저렇게 불쌍한데 너는 동정심도 없니?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네 집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면 그렇게 굿웃을 갔니? 제가 굿웃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아파트를 제가 왜 잘못한 사람에게 줘야 하죠? 당신이 정말 당신 딸을 아낀다면 그 무책임한 남자를 찾아가게 해야지. 여기서 저를 협박할 게 아니죠. 그 남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난 모르겠고 오늘 이 아파트는 네가 반드시 하은이에게 넘겨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우습게 보는 너는 나를 우습게 보는 너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저는 막무가내의 시 저는 막무가내의 시어머니의 모습과 옆에서 내내 침묵하고 옆에서 내내 침묵하고 옆에서 내내 침묵하고 옆에서 내내 침묵하고 옆에서 차분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제 것이고 이하은 씨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계속 저를 협박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협박을 전이면 뭘 어쩌겠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 협박을 전혀 됐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이웃들이 네가 내열하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는 걸 알게 해서 네가 여기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들 거야. 감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바로 그때 이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약간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흥분하지 마. 어머니도 하은이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 다시 잘 얘기해보면 안 될까? 아파트 일은 일단 좀 미뤄두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은이를 돕는 건 어때? 저는 고개를 돌려 이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오직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아까 어머니가 한 말 들었죠? 저보고 제 결혼 지참금 아파트를 하은이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나보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나보고 얘기해보자고요? 당신 마음속에는 내 아파트가 그렇게도 가치 없는 건가요? 그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감정 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민준 씨,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이하은 씨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민준 씨가 그들을 말리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뒤에 기대서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대했던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저의 마지막 보장이었는데 그들은 감히 저의 보장을 빼앗아 잘못한 시누이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와 아이를 둘러싼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문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는 점차 가라앉았고 곧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이하은 씨를 데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침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습니다. 이민준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잘 얘기 좀 하자.
저는 즉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민주 씨는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난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빛을 살짝 피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전의 기대감은 없고 무감각한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침실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아 한지의 옆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당신이 화난 건 알아. 그리고 당신이 화난 건 알아. 그의 화제가 바뀌자마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지금 임신까지 했는데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불쌍해.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남매가 잘 되는 것만 바라시는 거야.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남매가 잘 되는 것만 바라시는 거야.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아야,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설 수는 없을까? 꼭 명의를 넘겨줄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일단 아파트를 하은이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받는 건 어때? 빌려주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와 하은이의 성격을 아직도 몰라요? 그 아파트는 한번 빌려주면 다시는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게다가 그건 제 결혼 전 재산이에요. 제가 왜 스스로 망치고 저까지 끌어들이려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하죠? 수아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은이도 피해자잖아. 이민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다급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꼭 그렇게까지 일을 극단적으로 만들어야겠어? 제가 극단적으로 만든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누가 계속 선을 넘었죠? 누가 계속 저를 협박했죠?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과 같죠. 이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아야,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될까? 앞으로 우리 살 날이 긴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감정 상하지 말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 체면을 봐달라고요? 이민준 씨, 그럼 당신은 내 체면을 봐서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협박할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죠? 당신은 내내 침묵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 체면을 봐서 타협하라고요. 이민준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에 미안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어쨌든 어른이고 하은이는 내 동생인데 나도 중간에서 정말 힘들다고. 나는 당신들 사이에서 안 힘들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원래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은 나에게 그 막무가내인 어머니와 잘못한 여동생에게 타협하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이게. 바로 그때 이민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안색이 변하더니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분명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전화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이민주 씨는 돌아서서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많이 사라지고 단호함, 심지어 약간의 비난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이민주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심장병이 도져서 집에 누워 계신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은이도 울면서 지금 배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우연히
제가 싸우고 나니까 갑자기 심장병이 도지고 배가 불편해졌다고요? 수아야, 이민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 그들은 어쨌든 내 가족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요?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아파트를 하은이에게 넘겨주고 그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요? 어머니도 집안을 위해서, 하은이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 아파트는 하은이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어. 하은이 아이도 우리가 당분간 도와주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적당한 사람을 찾으면 그때 아이를 돌려주자. 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요. 저는 이 세 글자를 반복하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솟아오르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랑하고 결혼했던 이 남자 앞에 서서 갑자기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민줄 씨.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이민준 씨는 제 눈빛에 약간 움찔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아야, 당신이 억울하겠지만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 어머니랑 하은이랑 하은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안다고 생기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뒤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이 좀 안 될까? 당신이 좀 희생해주면 안 될까?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지가 나는 못해요. 절대로. 저는 옷장 앞으로 가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주 씨는 멍하니 있다가 급히 다가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이다. 당신이 담이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나갈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은 건 알아. 내가 사과할게. 내 말 취소할게. 안 될까?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내 말 취소할게. 안 될까? 내가 서요.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이 아까 한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에 박혔어요. 당신은 그들을 선택한 순간 나를 포기한 것과 같아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옷을 뿌리치고 계속 손을 뿌리치고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옷과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모두 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갔습니다. 이민줄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요. 정말 갈 거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의 정을 이렇게 포기할 거야?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기억해요.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을 당신 손으로 망쳤어요. 당신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라는 그 세 글자를 말한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피해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이제 차가움과 실망감만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저는 가장 친구 최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민주 씨와 싸웠고 지금 그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약간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슬펐지만 더 큰 것은 일종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이민주 씨를 떠나고 그 문제투성이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최유리의 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아 택시로 1영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어서 나랑 같이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서자 최유리는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간식 몇 가지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는 이민주 씨랑 결혼 3주년 기념일 보낸다고 좋다고 하더니 따뜻함이 목을 타고 위로 흘러 들어가자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집안 잔치에서 이하은 씨의 혼전 임신을 발표한 것부터 저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한 것, 그리고 저의 8억 원짜리 결혼 지참금 아파트를 요구한 것, 마지막으로 이민준 씨가 그의 가족 편에 서서 저에게 시어머니 말대로 하라고 한 것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최유리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최유리는 다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하은 씨가 스스로 혼전 임신했는데 왜 네가 그걸 감당해야 해? 그리고 이민준 씨는 대체 남자야? 자기 아내는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 편을 들어서 너를 괴롭혀. 수아야, 이혼해. 이런 마마보이 시댁 식구들은 네가 평생을 맡길 가치도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이미 분명히 말했어. 우리 사이는 끝나니 말했어.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다만 지난 3년의 정 때문에 아직 좀 힘들다. 하지만 힘든 건 당연하지. 이민준 씨네 가족이 감히 너를 또 괴롭히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막아줄 거야. 최유리의 위로와 지지에 제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최유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민준 씨는 저에게 여러 번 전화했고 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받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와 어떤 관계도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빨리 우리 사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은 씨는 평소에 철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책임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너무 막연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너무 막연했습니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하은 씨가 정말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저의 결혼 지참금 아파트를 요구하는 등 태도 변화가 너무 빨라서 즉흥적으로 한 행동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나는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해. 만약 이하은 씨가 정말 피해자였다면 저는 타협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더 이상 궁지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 모녀가 한통속이 되어 저의 아파트와 돈을 노린 계략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맥도 넓어서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아버지께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안에 숨겨진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는 생각까지도요. 아버지는 다 듣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잘했어. 내가 당장 사람을 시켜서 이하은 씨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안에 무슨 꼼꼼이가 있는지 다 알아볼게. 아빠, 고마워요.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울 뻔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저를 가장 아껴주셨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빠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 아빠가 처음에 이민준네 집안을 제대로 못 봐서 네가 고생하게 된 거야. 당분간은 네 친구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민준네 식구들이랑은 아무 접촉도 하지 마.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훨씬 든든했습니다. 최유리는 제가 전화를 끊자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때? 삼촌이 도와주기로 하셨어? 어때? 삼촌이 도와주기로 하셨어. 네 이르는 눈을 흘겼습니다. 우리는 내일겼습니다. 이리는 내일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야, 그동안 나를 받아주고 옆에. 게다가 난 예전부터 이민준 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난 절대 너 보고 그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안 했을 거야. 지금 잘 됐어. 그 사람을 떠나야 네가 정말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최유리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아버지 쪽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민준 씨는 여전히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최유리 집 아래까지 찾아와 저에게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모두 최유리에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와 어떤 쓸데없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 5일 후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무거웠습니다. 수아야, 일이 다 밝혀졌어. 네 말이 맞았어. 이 안에 역시 꿍꿍이가 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물었습니다. 급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남자는 김대호라고 해. 건설 자재 사업을 하는 사장인데, 건설 자재 사업을 하는 사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예언 씨가 처음부터 김대호 씨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대. 고림받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김대호 씨 아이를 임신해서 김대호 씨에게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라고 압박하려 했던 거야. 그런데 김대호 씨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하은 씨에게 소란을 피우면 너희 이하은 씨와 씨 집안이 큰 코 다칠 거라고 했대. 뭐라고요? 저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하은 씨가 상대방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고의적이었다고요? 맞아.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 이하은 씨와 김대우 씨가 만난 지 거의 1년이 됐대. 김대우 씨가 이하은 씨에게 명품도 많이 사주고 아파트도 하나 빌려줬대. 이하은 씨는 임신한 후에 김대우 씨에게 이혼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어. 김대우 씨가 동의하지 않자 이하은 씨는 꼼수를 부려서 네 시어머니를 내세워 너희 결어서 네 시어머니를 내세워 너희 결어서 네 시어머니를 내세워 너희 결어서 네 시어머니를 내세우고 했던 거야. 자기와 아이의 보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보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다 듣고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녀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의 아파트를 노린 치밀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하은 씨는 상대방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달려들었고 임신한 후에는 반성하기는커녕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역겨웠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어.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도 사실 이하은 씨와 김대우 씨의 관계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대. 처음에는 이하은 씨를 말렸지만 나중에 김대호 씨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는 이 관계를 묵인했대. 이번에 이하은 씨의 압박이 실패하자 네 시어머니가 이하은 씨에게 불쌍한 척을 하라고 시켜서 네가 아이를 키우게 하고 네 아파트를 빼앗아서 이하은 씨의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민준 그 철없는 녀석은 아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속아서 이하은 씨에게 속아서 이하은 씨가 정말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을 거야. 그가 이전에 그의 가족 편에 서서 저에게 시어머니 말대로 하고 제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을 때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렇게 자세히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더 이상 그 모녀가 성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하은 씨와 대면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에게도 그가 대체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지 알려줄 거예요. 저희 아파트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이하은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와 김대호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30분 후에 네가 빌린 그 아파트 아래에서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하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고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하은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김대호가 누구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하은 씨, 그만 연기하세요. 김대호 씨는 건설 자재 사업을 하는 사장이고 당신이 그 사람과 만난 지 거의 1년이 됐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명품도 많이 사주고 아파트도 빌려줬죠. 이런 일들을 제가 또 말해줘야 하나요? 이하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곧 목소리가 강경해졌습니다. 김수아, 나를 조사했어? 네가 감히 왜 나를 조사했어? 네가 감히 왜 나를 조사해? 네가 감히 왜 나를 조사해? 왜냐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치밀한 계획으로 나의 8억 원짜리 결혼 지참금,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하은 씨, 당신은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달려들었고 임신해서 그를 압박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역겨울 수 있어? 네가 더 역겨워. 이하은 씨는 제가 욕하자 다급해져서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저랑 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 아내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게 뭐가 어때서요. 저는 그 사람에게 후계자를 남겨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수아, 네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너는 우리 씨 집안의 며느리니까 네 아파트는 당연히 나에게 줘야 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저는 그가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다니. 이하은 씨, 당신은 정말 뻔뻔하게 말하다니. 이하은 씨, 당신은 정말 뻔뻔하네요. 내가 말해줄게. 내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결혼 전 재산이야. 당신들의 음모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난 모르겠어. 이하은 씨는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는 임신했고 나는 약자야. 네가 아파트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네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네 부모님 집 앞에 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녀라고 인정머리 없어서 시누이를 돕지 않는 나쁜 여자라는 걸 알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저는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당신이 김대호 씨와 사귀었고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아파트를 노렸다는 걸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어. 네가 감히 소란을 피우면 나는 이 녹음 파일을 김대호 씨 아내에게 넘기고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심으로 사랑하는 제3자가 어떤 꼴인지 알게 할 거야. 이건 차갑게 코웃음 쳤습니다. 이하은 자기 코웃음자가 어떤 꼴인지 알게 할 거야. 이하은 두 글자를 듣자마자 녹음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지며 당신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야 해. 30분 후에 아파트 아래에서 봐. 네가 오지 않으면 나는 바로 녹음 파일을 김대호 씨 아내에게 보낼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해두고 최유리에게도 한부를 보냈습니다. 최유리는 옆에서 모든 것을 또렷이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이하은 씨를 찾아갈 거야? 그 사람은 막무가내인데 혹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나 혼자 가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녹음 파일이 내 손에 있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너는 집에서 나를 기덕이고 가방을 들고 있으면 돼. 금방 돌아올게. 최유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래도 꼭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께서 알아낸 주소대로 택시를 타고 이하은 씨가 빌린 아파트로 곧장 향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하은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배는 아직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았고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뭘 어쩌려는 거야. 이하은 씨가 먼저 불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한통속이 되어 나를 속이고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뭘 속였다는 거야? 이하은 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원래 나에게 줘야 했어. 내가 임신해서 앞으로 살기 힘든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네가 나를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네 집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 돈이 없지 않아도 내가 그 돈을 당신 같은 남의 가정을 당신 같은 남의 가정을 더. 당신은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나요? 고의적으로 임신해서 그를 압박하려 했나요?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내 아파트를 노릴 계획이었나요? 이하은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이하은 씨 옆에 계속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이하은 씨 옆으로 다가와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수아, 이 재수 없는 년.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딸을 괴롭혀. 너는 제대로 살 생각도 없구나. 제가 그를 괴롭힌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당신 딸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 아이는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사귀었고, 그 사람이 알면서도 그 사람과 사귀었고, 그 사람의 압박하려다가 실패하자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당신이 모른다고 했어요. 김대호 씨가 돈이 많으니 하은이가 그 사람과 사귀는 게 뭐가 어때? 그 거지 같은 놈들이랑 사귀는 것보다 낫지. 네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아파트를 하은이에게 넘겨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저는 그 모녀를 보며 마음속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말하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하은 씨는 그걸 보고 다급해져서 달려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내 휴대폰 줘. 재생하지 마. 저는 미리 대비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하은 씨는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급한 동작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손을 뻗어 저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이 차는 년.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저는 피하지 못하고 그에게 밀려 두 발짝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게 밀려 두 발짝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게 밀려 두 발짝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 있던 가로등에 부딪혔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이하은 씨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하은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져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매우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김수아, 네가 고의적으로 내 딸을 항정에 빠뜨린 거지?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마.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당신들 마음속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어깨를 문지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또 감히 나를 괴롭히거나 내 회사나 우리 부모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녹음 파일과 아버지께서 알아낸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게 넘길 거야. 당신들이 큰 코 다치게 만들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그 모녀의 보기 싫은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이하은 씨의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분통 터지는 욕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뒤에 사람들의 수금 터지는 욕설. 지금의 저는 그저 빨리 그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충돌로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모녀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민준 씨는 더 심한 수단으로 저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이하은 씨가 빌린 아파트에서 돌아와 저는 사건의 경과를 최유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최유리는 다 듣고 가를 동동 구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 모녀는 너무 뻔뻔해. 감히 너를 밀치기까지 해? 수아야, 너 다치지 않았어? 저는 아직도 약간 아픈 어깨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부딪힌 것뿐이야.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다. 최유리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그 모녀는 이득을 보지 못했으니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민준 씨는 저와는 더 이상 관계없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는 사건의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 이민준 씨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독에는 아무런 속에는 지금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와 빨리 이혼하고 제 것을 모두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와 이민준 씨의 상황 그리고 이하은 씨와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다 듣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경수아 씨,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혼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김수아 씨의 결혼 지참금, 아파트는 결혼 전 재산이므로 김수아 씨의 개인의 소유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려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김수아 씨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또 저에게 관련 증거들을 빨리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와 이하은 씨, 김인준 씨의 깊게 살펴보고 공동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와 이하은 씨, 시어머니의 대화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아낸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즉시 증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여 저장하고 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에 여러 부를 백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하은 씨와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는 정말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민준 씨가 다시 저에게 빈번하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수아, 네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정말 망할 거야. 너는 우리가 이혼하는 걸 그렇게 보고 싶니? 내가 말해줄게. 나는 이미 우리 예금을 다 빼서 내 이름으로 옮겨놨어. 네가 돌아와서 나랑 잘 지내지 않고 하은이를 돕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나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감히 나랑 이혼하려고 하면 나는 네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워서 네가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워서 그리고
네 부모님께도 네가 정숙하지 못해서 나랑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해서 그들이 너 때문에 마음 아프게 만들 거야. 이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그저 비웃음과 함께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민줄 씨는 저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저와 제 부모님을 협박하는 수단까지 쓰다니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저에게 이민준 씨의 재산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한 다음 날, 저는 이미 은행에 가서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금, 투자 상품 등을 포함해서요. 그때 저는 이민준 씨가 이미 우리 예금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빼돌린 금액이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저만 빼돌린 금액이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은행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하여 저는 이민준 씨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그의 카카오톡과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가 이미 가면을 벗었으니 저도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엮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 씨는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을 수 없자 최유리에게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리, 김수아 바꿔줘. 그 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감히 우리 계좌를 다 동결시켜? 그 애 미쳤어? 최유리는 즉시 그에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민준 씨, 아직도 뻔뻔하게 수아가 뭘 하려는지 묻는 거야. 당신네 가족이 너무 심해서 수아의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하고 네 여동생 아이를 키우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수아가 당신이랑 여기까지 왔겠어? 당신이 먼저 수아에게 잘못한 건데 아직도 그를 비난할 염치가 있어?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이민준 씨의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 그렇게 불쌍한데 수아가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 애는 내녀라고 인정머리였대서. 그 애는 내녀라고 인정머리는 게 뭐가 어때서? 끝까지 간다고? 뭘 어떻게 끝까지 가? 어떻게 끝까지 가? 최유리는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씨, 내가 충고하는데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수아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이랑 이혼 준비 중이야. 당신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 행위는 변호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또 감히 막무가내로 굴면 재산을 한 푼도, 얘가 또 감히 막무가내로 굴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민준 씨는 변호사와 이민준 씨는 변호사와 이혼이라는 변호사와 이민준 씨는 변호사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당연히 사실이지. 최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더 이상 헛된 환상 품지 마. 수아는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네가 제대로 생각이 있다면 수아랑 잘 협의해서 이혼 절차를 봐봐. 재산을 좀 더 많이 받는 쪽으로. 네가 계속 억지를 부리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야. 말을 마치고 최유리는 전화를 끊고 이민준 씨의 전화를 끊고 최유리는 저에게 이 일을 말해줄 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민준 그 녀석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아직도 자기가 당신네 가족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일이야.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이제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의 재산 빼돌리기 계획도 실패했으니 이제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와 이혼하는 것만 기다리면 돼. 저는 최유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이혼하는 것만 기다리면 돼. 그게 제일 좋아.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아. 조심할게. 그동안 나를 많이 신경 써줘서 고마워. 뭘 고맙다고 그래. 최유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잖아. 내가 너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걱정 마.
내가 있는 한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이민준 씨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절을 동결했다는 사실을 알면 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미쳐 날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회사 문 앞에서 제가 냉혈하고 인정머리 없으며 정숙하지 못하고 시누이를 돕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굳이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다행히 저는 미리 회사 상사와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회사 상사는 매우 이해심이 많았고 저를 탓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이민준 씨를 쫓아내라고 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쫓아내라고 했고 경찰이 그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저는 이민준 씨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이 뜻밖의 수확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민준 씨가 제 회사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이 일이 지나가던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고 인터넷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민준 씨가 제 회사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날 저는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차분하면서도 약간 화가 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아 씨 되시나요? 저는 김대호 씨의 아내 윤지혜라고 합니다. 김대호 씨의 아내라는 몇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은 잠시 멍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제 이민준 씨가 소란을 그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민준 씨가 소란을 그가 저를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네, 김수아입니다. 김수아입니다. 윤지혜 씨, 무슨 일이다. 어제 김수아 씨 남편이 회사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하은 씨 뱃속의 아이가 제 남편 김대호 씨의 아이가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하은 씨는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사귀었고 임신해서 그를 압박하려다가 실패한 후에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의 8억 원짜리 경무할 자신이 뭘 모르는군요. 심지어 저의 8억 원짜리 저러고 했고 심지어 저에게 그앗으려고 했고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제 남편을 협박해서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원래 어떻게 그를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욕심이 많아서 저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계획을 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가 김대호 씨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요. 네. 윤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김수아 씨. 저는 김수아 씨도 피해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저는 윤지혜 씨의 말에서 의미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윤지혜 씨, 저를 찾으신 건 저와 손을 잡고 싶으셔서인가요? 맞습니다. 윤지혜 씨는 저와 손을 잡고 싶으셔서인가요? 맞습니다. 윤지혜 씨는 바로 인정했습니다. 김수아 씨,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김수아 씨,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김수아 씨는 그들 가족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의 것을 되찾고 싶어하고 또한 김대호 씨에게도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 증거를 제공하여 함께 그들의 진정한 얼굴을 세상에 공개해서 그들이 완전히 몰락하게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윤지혜 씨는 이하은 씨가 김대호 씨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증거가 더욱 충분해질 것입니다. 이하은 씨와 시어머니의 음모를 좌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하은 씨가 갈취죄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윤지혜 씨의 도움이 있다면 이민준 씨네 가족도 더 이상 저를 쉽게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수아 씨, 걱정 마세요. 김수아 씨, 걱정 말했습니다.
쩍쩍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셉니다. 윤지혜 씨와 손을 잡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가 함께 있었던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기록, 친밀한 사진, 그리고 이하은 씨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녹음 파일과 송금 기록까지요. 우리가 적절한 기회를 찾아서 이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면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밀친 영상까지요. 저도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하은 씨가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내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윤지혜 씨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윤지혜 씨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김수아 씨, 우리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증거를 교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많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후 3시 시내 중심가 스타벅스에서 뵙겠습니다. 윤지혜 씨는 시원하게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윤지혜 씨의 도움으로 이렇게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드디어 이민준 씨네 가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 주말의 그 생일 잔치는 그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율이 집으로 돌아와 윤지혜 씨와의 만남 상황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최유리는 다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획 너무 좋아. 수아야, 주말 생일 잔치에 내가 같이 가줄게. 너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게.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있으면 더 든든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윤지혜 씨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했고 각자의 증거들을 받아서 더 이상 막무가내로 굴지 못하는 모양으로 굴집니다. 이민준 씨 쪽에서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곧 시어머니 생일 잔치의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역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수아, 내일은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너는 반드시 생일 잔치에 와야 해. 이건 우리 이씨 집안의 집안일인데 며느리로서 빠질 수 없어.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이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동의할 줄은 몰랐는지, 이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동의할 줄은 몰랐는지, 그는 분명 제가 타협해서 그들과 다시 잘 지내려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얼굴을 폭로하고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잔치 당일 저와 최유리는 30분 일찍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에 윤지혜 씨에게 확인하니 그는 이미 시댁 근처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잔치가 시작된 후에 친척 친구인 척하며 잔치에 와서 우리와 합류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마당에는 이미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와서 떠들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자 안색이 분명히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굳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올 줄도 아는구나. 나는 네가 날개가 달려서 나 같은 시어머니 생일 잔치에도 오지 못하는 줄 알았다. 이민준 씨도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최유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외부인을 찌푸렸습니다. 수아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 애가 생일 잔치에 오는데 내가 같이 오는 게 뭐가 어때서? 설마 당신네 씨 집안의 가족 잔치는 남이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이민준 씨는 최유리에게 말을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수습했습니다.
됐어. 왔으면 어서 안으로 들어가 앉아. 이하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몇몇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그가 임신해서 힘들다고 위로하며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하은 씨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때때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장한 척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하은 씨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그 불쌍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최유리의 손을 잡고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 서서 술잔을 들고 모두에게 생일 잔치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던 중 이하은 씨에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오늘 제 생일 잔치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소원은 없었고 그저 제 아이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쉽게도 제 막내딸 하은이는 팔자가 기구해서 임신했는데도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말하다가 그는 저를 보며 약간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도 알아. 이전에 너에게 하은이 아이를 돕고 아파트까지 하은이에게 넘겨주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네가 동의만 하면 엄마가 나중에 꼭 잘 보상해 줄게. 주변 친척들도 모두 합세했습니다. 맞아, 수아야. 하은이가 어쨌든 네 시누이인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 네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 네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데. 그 아파트 한 채 없는 게 아니잖아. 하은이가 임신했는데 아파트라도 없으면, 나중에 아파트라도 없으면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이민준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여기서 보고 있잖아. 수아야, 동의해줘. 그들은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윤지혜 씨가 문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짓을 보냈고 윤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지혜 씨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우리는 당신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윤지혜 씨는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하은 씨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하은 씨가 왜 버림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당 전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하은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져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김대호 씨의 아내 윤지혜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야.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는 당신 마음속이 더 잘 알겠죠. 이하은 씨, 당신은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그를 압박하려다가 실패한 후에는 그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 새언니 김수아 씨의 8억 원짜리 결혼 지참금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했고 심지어 그에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김대호 씨가 유부남이었다고? 게다가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윤지혜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하은 씨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민준 씨의 얼굴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헛소리야. 시어머니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하은 씨와 김대호 씨의 대화. 김대호 씨야. 당신이 분명히 사람을 잘못한 거야. 윤지혜 씨는 비웃으며 아내는
온통 끈적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호텔 문 앞에서 찍은 친밀한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이하은 씨가 김대호 씨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송금 기록은 김대호 씨가 이미 그에게 1억 원을 송금 기록은 김대호 씨가 이미 그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증거들이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증거들이 제가 한마디에 충분하겠죠. 친척들은 모두 윤지혜 씨가 꺼낸 증거들을 보려고 윤지혜 씨가 시어머니도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옆으로 가서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하은 씨가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 아파트를 노렸다는 것을 인정한 녹음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보세요. 이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밀친 영상입니다. 그 모녀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저의 아파트를 노렸을 뿐 녹음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시어머니와 이하은 씨를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이하은 씨를 위로하던 친척들도 모두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그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민준 씨는 그 증거들을 보다가 이하은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네가 정말 김대호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어? 이하은 씨는 이민준 씨의 질문에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맞으면 어때? 김 오빠는 원래 나랑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 사람 아내가 막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김정물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5억 원 위자료를 요구한 게 뭐가 어때서? 그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야. 김수아에 받아야 할 돈이야. 그의 말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은 씨, 정말 뻔뻔하네요. 감히 남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감히 자기 딸을 도와서 며느리의 아파트를 빼앗으려 하다니. 정말 너무 심하다. 당신들 모녀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정말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 없구나.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비난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민준 씨는 놀라서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하은 씨도 당황해서 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녀의 최후를 보며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윤지혜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아 씨,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이민준 씨, 제가 오늘 돌아온 것은 당신들의 진정한 얼굴을 폭로하는 것 외에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내일 저의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혼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최유리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이민준 씨의 외침과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 최유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 아까 너무 멋있었어. 이하은 씨랑 네 시어머니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다.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은 정말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이제 이민준 씨와 이혼 절차를 밟아서 이 관계를 완전히 점이다.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민준 씨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제가 외도해서 일부러 핑계를 대고 이혼하여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 듣고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지금도 흑백을 뒤집으려 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한 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것이며 김수아 씨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확신을 얻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변호사는 계속 이민준 씨와 소통했지만 이민준 씨는 끝까지 협조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제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이민준 씨에게 제가 위자료를 줄 리는 절대로 없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막무가내로 굴면 그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와 그의 가족의 행동들을 모두 언론에 폭로해서 그를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겠다고요. 이민준 씨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드디어 부드러워졌고 저와 이혼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법률 사무소에서 만나 이혼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날 이민준 씨는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약간의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이혼 합의서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김수아 씨와 이민준 씨는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김수아 씨의 결혼 전 재산인 서울 모 아파트 단지의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에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는 김수아 씨 개인의 소유로 한다. 부부 공동 채무가 없다. 이민준 씨는 다 듣고 즉시 다급해졌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예금 0000원, 투자 상품 00원, 원을 포함하며 이민준 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려 하니 이민준 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려 한닉하거나 부부 공동 재산을 왜 다 그 애가 가져가? 나는 최소한 절반은 받아야 해. 그리고 그의 결혼 지참금, 아파트도 결혼 전 재산이기는 하지만 나도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으니 나도 지분이 있어야 해. 변호사는 비웃으며 증거 자료 뭉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민준 씨, 먼저 이 증거들을 살펴보시죠. 이것은 이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행거래 내역입니다. 이것은 김수아 씨를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입니다. 이것은 김수아 씨 회사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입니다. 민법 제1형 구의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팔거나 훼손하거나 낭비하거나 부부 공동 채무를 위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하려 한 경우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 전부가 김수아 씨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김수아 씨의 결혼 지참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김수아 씨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이며 소유권이 분명하므로 이민준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준 씨는 그곳에서 거주했을 뿐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분할해 달리분할한 이민준 씨의 요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처분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을 당신 손으로 망쳤어요.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시고 하은이도 그 일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매일 집에서 울고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재산을 좀 남겨줄 수는 없어? 이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간청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당신과 당신 여를 괴롭힐 때 왜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은 안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입원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남 탓할 것이 아니에요. 이하은 씨가 정신이 혼미한 것도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저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말해줄게. 나에게 재산을 나눠받으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을 거야. 이민주 씨는 저의 단호한 눈빛과 변호사에 동의할게. 좋아. 이혼 합의서에 동의할게. 저에 들린 증거들을 보며 자신이 아무리 논쟁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홀가분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이민준 씨와의 잘못된 결혼 생활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저는 아버지께 전화하여 이혼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다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수아야, 드디어 그 철없는 녀석에게서 벗어났구나. 걱정 마. 앞으로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버지와 최유리가 계속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자 최유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잘 해결됐어.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라고 답장했습니다. 최유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최유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최유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저녁에 저와 최유리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최유리에게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리는 저를 매우 지지했습니다. 좋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면 기분도 훨씬 좋아질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혜 씨에게서 온 전화를 받자 윤지혜에게서 온 전화를 받자 윤지혜 씨에게서 전화를 받자 윤지혜 씨에게서 김대호 씨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하고 이하은 씨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것 때문에 제가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게 빈손으로 쫓겨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는 갈취죄로 이하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하은 씨가 김대호 씨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하은 씨가 대대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요구한 것은 이미 갈취죄를 구성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그는 분명히 감옥에 갈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도 매미 감옥에 갈 겁니다. 이것도 김수아 씨가 제공해 주신 증거 덕분입니다. 윤지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아 씨, 앞으로 우리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네, 고마워요. 윤지혜 씨.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빈손으로 쫓겨나고 이민준 씨는 빈손으로 쫓겨나고 이하은 속이 시원을 까는 심이다. 이민준 씨는 곧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는 병원에 유리야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건배. 최유리도 술잔을 들어 저와 부딪혔습니다. 건배. 앞으로 더욱 잘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최유리와 축하를 마친 다음 날 저는 바로 직장을 바꾸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좋았지만 이민준 씨가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제 집안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불편한 환경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쌓았던 업무 경험과 능력 덕분에 저는 곧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고향에서 오셔서 고향 특산물을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일은 열심히 하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돈은 충분히 쓰니? 부족하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보내줄게. 어머니도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수아야. 앞으로 혼자 잘 지내고, 앞으로 혼자 잘 지내고, 제때 밥 먹고 밤새지 말고, 혹시 좋은 사람 만나면 거부하지 마.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돈도 충분히 쓰고 있으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제 거처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나시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나서야 안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일은 더욱 순조로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최유리도 자주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가끔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의 삶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 후 윤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하은 씨의 재판이 열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여 이하은 씨의 갈취죄가 성립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호 씨의 이혼 소송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대호 씨에게 빈손으로 쫓겨나라고 판결했고 그가 이하은 씨에게 빈손으로 쫓겨나라고 판결했고 심지어 저의 아파트까지 노렸으니 이제 드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듣자 짐지에게 반환하도록 김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3년의 옥살이가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잘 반성하게 할 것입니다. 윤지혜 씨는 또 저에게 김대호 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해서 빈손으로 쫓겨난 일 때문에 그의 명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업도 큰 영향을 받아 많은 협력업체들이 그와 계약 관계를 해지했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결혼을 배신하고 이하은 씨를 묵인한 최후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전 이웃에게서 이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일 잔치에서 쓰러진 후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원래 저축이 거의 없었고 이전에 빼돌리려고 했던 부부 공동 재산도 모두 저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입원비를 낼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하은 씨의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하은 씨의 행동을 알고 나서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민준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씨는 어쩔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준 씨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돌볼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매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또 그들 집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이민준 씨의 불평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 듣고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지 않고 이하은 씨의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 강요하지 않고 저의 아파트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민준 씨가 처음에 그의 가족 편에 서지 않고 저를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오늘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전 이민준 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떠나 새 회사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최유리가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텅 빈 옛집을 보며 제 마음 속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이곳은 너와 완전히 상관없는 곳이 됐어. 최유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깨끗하고 정돈된 집을 보면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퇴근 후 요가를 했습니다. 몸을 이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가를 하던 중 강우진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가 학원의 강사였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울고들며 저를 매우 잘 챙겨주었습니다. 한동안 지내다 보니 저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우진 씨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먼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알고 나서도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모든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저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강우진 씨와 함께한 후 제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저의 취향을 기억했고 제가 아플 때 저를 돌봐주었고 제가 일에 지쳤을 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년 후 강우진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로맨틱한 밤, 그는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수아야, 당신이 상처받았던 것을 알지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결혼식 날 부모님과 최유리 모두 오셨습니다. 그들은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혜 씨도 와서 저에게 두둑한 축의금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아 씨, 축하해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고마워요, 윤지혜 씨. 윤지혜 씨도 앞으로 더욱 잘 되시길 바라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우진 씨의 손을 잡고 모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민준 씨네 가족은 이하은 씨가 교도소에서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1년 더 형량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몸져 눕게 되었고 이민준 씨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몸져 누운 시어머니를 돌봐였습니다. 때때로 저는 마음속으로 인생이다. 그리고 저는 비록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겪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원칙과 바닥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바닥선을 지키고 용감하게 부당함에 저항해야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인과응보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